어머니, 통장에서 3천만 원이 빠졌어요. 무슨 일이에요? 그 한 통의 전화를 받은 순간 70세 어르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몇십 년 모은 돈 중 일부를 현금으로 찾았을 뿐인데 며칠 후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 소명 요구서가 날아왔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자녀에게 준 생활비? 아니면 급한 수술비?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도 모른 채 그분은 국세청 AI 시스템의 의심 거래 목록에 자동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단지 한 줄의 메모를 남기지 않았을 뿐인데 그 작은 실수 하나가 인생 후반부를 뒤흔들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날 이후 저는 상담실에서 충격에 빠진 어르신들의 얼굴을 너무 자주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설명하지 않으면 오해받는 시대라는 것.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일상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희진 채널 구독하고 꼭 알아야 할 정보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세무상담 현장에서 25년 넘게 일해온 실무자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많은 분들이 기다려오셨던 이야기, 바로 현금 거래 시 국세청에 불필요하게 의심받지 않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예전 영상에서 국세청 AI가 주목하는 의심거래 5가지를 소개해드린 후 생각보다 반응이 컸습니다. 특히 연세 있으신 분들께서 이런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아니, 나는 그냥 생활비 쓰려고 인출한 건데 그게 왜 문제인가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엔 우리가 단순히 필요해서 인출한 현금 한 번이 시스템에 의해 의심거래로 자동 분류될 수 있습니다. 요즘 국세청은 AI 기반으로 현금 흐름을 정밀하게 추적합니다. 어디서, 언제, 왜, 얼마나 자주, 이런 질문을 이제는 사람이 아닌 컴퓨터가 먼저 묻는 시대입니다. 한 번의 부주의, 한 줄의 설명 누락만으로도 FIU 금융정보분석원을 거쳐 국세청에 보고될 수 있고, 그게 바로 세무조사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불안해지실 수 있겠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실무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하며 수많은 분들을 조사해서 지켜냈던 경험에서 나온 진짜 팁입니다. 책상 위에서 만든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하나 다 실제 사례에서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모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 5가지 원칙만 기억하신다면 이제는 세무조사 걱정 없이 편안한 잠을 주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거래가 얼마나 투명하고 건강하게 바뀔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원칙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꿀팁은 본인의 소득 범위 내에서 수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표를 그냥 종이 현금처럼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수표나 현금이나 그게 그거 아닌가요? 라고 묻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세무 현장에서는 전혀 다르게 봅니다. 수표는 현금과 다르게 모든 사용 기록이 금융 시스템 안에 남는 방식입니다. 누가 발행했는지, 누가 받았는지, 언제 어디서 교환했는지 전부 흔적이 남습니다. 즉, 수표는 거래의 흐름을 그대로 보여주는 수단이라서 국세청에서도 투명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현금보다는 훨씬 덜 의심을 받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그 수표가 본인의 실제 소득이나 기존 재산 안에서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수표라고 무조건 안전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연봉 6천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 연말에 2천만 원짜리 수표를 발행했다면 국세청도 소득 안에서 사용했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이해합니다. 하지만 60세 은퇴하신 분이 소득 없이 갑자기 3천만 원짜리 수표를 사용했다면 어떨까요? 국세청은 이 자금의 출처는 어디인가? 혹시 자녀가 준 돈을 위장한 건가? 하고 자동으로 의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표는 안전하지만 반드시 자신의 소득이나 재산 범위 안에서 써야 합니다. 자금 출처를 설명할 수 없다면 수표도 의심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요즘은 수표 사용이 줄고 대부분 계좌이체나 간편 결제를 많이 쓰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액 거래에서는 수표가 쓰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요한 건 방식보다도 출처가 투명한 돈인가입니다. 그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방법은 세무당국에서도 권장하는 정당한 거래 방식이며 누구보다 여러분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전략입니다. 두 번째 꿀팁입니다. 계좌이체 시에는 반드시 이체 사유를 작성하고 필요시 메모 기능도 활용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대부분 모바일 뱅킹이나 인터넷 뱅킹으로 손쉽게 이체하시죠. 특히 연세 있으신 분들도 스마트폰으로 생활비 보내시고 자녀나 지인에게 송금하시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송금 버튼만 누르고 아무 기록도 남기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적유이체 사유란을 비워두고 보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이 적유는 단순한 옵션이 아니라 여러분을 보호해주는 중요한 증빙 수단입니다. 국세청에서 이 돈은 왜 보냈습니까? 라고 묻는 순간 여러분이 말로 아무리 설명해도 기록이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국세청은 말보다 기록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습관 하나만 들이면 됩니다. 첫째, 계좌이체를 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체 사유란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남기셔야 합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분들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 손쉽게 이체를 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이체 사유를 적지 않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칸은 단순한 참고란이 아니라 여러분이 왜 돈을 보냈는지를 보여주는 공식적인 기록이자 국세청이 가장 먼저 참고하는 데이터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생활비를 매달 보내는 경우라면 자녀 생활비라고 쓰시고 친구에게 빌려줬던 돈을 돌려받는 경우라면 차용금 회수, 부동산 계약금 일부를 지급할 경우에는 계약금 일부 지급이라고 간단히 남기시면 됩니다. 이처럼 한두 단어로 이체 목적을 남기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할 때 별도의 설명 없이도 시스템상 기록으로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만약 깜빡하고 이체 사유를 비워두셨다면 절대로 그대로 넘기지 마시고 이체 후 거래 내용 메모 기능을 반드시 활용하셔야 합니다. 요즘 대부분의 모바일 뱅킹 앱이나 인터넷 뱅킹에는 이미 이체한 거래에 대해서도 간단한 메모를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5월 5일 김영수에게 빌려준 돈 일부 회수 혹은 오피스텔 매매 잔금 일부 지급 계약서 있음. 과 같이 간단하게 메모만 남겨도 훗날 조사 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 세무조사에서는 이런 메모 하나가 이 거래가 준비된 자금 흐름의 일부였다는 인식을 줄 수 있으며 소명이 간단히 종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번거로워 보일 수 있지만 이런 작은 기록 습관이 나중에 억울한 상황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셋째, 1천만 원 이상의 고액 현금을 인출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문답 연습을 해두셔야 합니다. 요즘은 은행 창구에서 고액 현금을 인출하려고 하면 직원이 거의 예외 없이 사용처를 묻습니다. 이 돈 어디에 쓰시는 건가요? 어떤 용도로 인출하시는 건가요? 와 같은 질문을 받게 되는데 일부 어르신들께서는 이걸 괜한 간섭으로 받아들이고 불쾌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해당 거래가 FIU, 즉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 보고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2024년부터는 1천만 원 이상 현금 인출 시 해당 거래가 3일 이내에 FIU에 자동 보고되고 인출 사유가 불분명하거나 응답이 부정확할 경우에는 비정상 거래로 분류되어 국세청으로 정보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 단 한 번의 인출이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인출 전에 예상 질문에 대비해 간단한 문답을 준비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 계약이 만료되어 세입자 보증금 반환용입니다. 계약서도 지참했습니다. 친구에게 예전에 빌려줬던 돈을 돌려받아서 인출하는 겁니다. 차용증도 있습니다. 가지고 있던 상가를 매각하고 일부 잔금을 인출합니다.
또는 건설 현장에서 받은 일당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할 일이 있어서요. 와 같이 사실 그대로 명확하고 자신 있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은행 직원은 설명이 명료할 경우 별다른 문제 없이 확인 후 인출을 도와드립니다. 반대로 말이 어눌하거나 얼버무리는 경우 해당 거래는 의심 대상으로 보고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이처럼 거래의 목적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설명을 준비하는 것은 어떤 불법 행위를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투명하고 정당한 자산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방어수단입니다. 특히 고령자일수록 자산의 흐름을 스스로 설명하고 입증할 수 있는 습관이 있어야 억울한 세무조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정직하고 체계적인 기록이 바로 여러분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반면에 은행 직원이 어디에 쓰시나요? 라고 물었을 때 그냥 필요해서요, 뭐랄까, 일이 좀 있어서요. 라고 얼버무리게 되면 그 자리에서 해당 거래는 의심 거래로 분류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요즘은 은행 내부 시스템도 AI 기반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응답이 명확하지 않거나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면 자동으로 점수가 매겨지며 이 점수가 높아질수록 FIU 자동보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함께 높아집니다. 결국 사전에 준비된 단 한마디의 설명이 여러분을 불필요한 세무조사와 오해로부터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당한 대응 방식이며 오히려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투명한 거래 습관입니다. 이어지는 네 번째 원칙은 입출금은 반드시 소득이 있는 사람 명의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 세무조사 현장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사례 중 하나인데 부모님이나 미성년 자녀처럼 경제활동이 없는 가족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본인은 별다른 의도 없이 그 계좌를 잠시 빌려 쓴 것일 수 있지만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를 증여로 해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70세 어머님 계좌에서 수천만 원 단위의 입출금이 반복되는 상황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돈이 실제로는 아들이 어머니 계좌를 통해 자금을 운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체 메모나 차용증, 자금 사용 목적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다면 국세청은 이를 단순한 계좌 대여가 아닌 실질적인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결국 어머니나 아들 중 한 명에게 증여세 고지서가 발송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는 방법은 단순하지만 명확합니다. 거래는 반드시 소득이 있는 사람 명의로 진행해야 합니다. 직장에 다니고 있거나 사업소득을 신고하고 있는 가족의 명의 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소득이 없는 사람의 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자금이 합법적으로 유입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과거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내역, 돈을 빌렸다는 차용증, 자금 흐름을 설명할 수 있는 계약서나 영수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요즘은 명예대여 계좌, 즉 실소득자가 아닌 사람 명의로 반복되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계좌에 대해서는 세무당국의 감시가 매우 강화되어 있으며 AI 시스템은 이 같은 비정상 거래를 자동으로 탐지해 의심 거래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이런 원칙은 탈세를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당하고 당당한 자산 관리 습관을 위한 필수적인 기준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원칙은 입금이나 이체 시점을 자신의 소득 흐름과 일치하도록 맞추라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단순히 금액만 보지 않습니다. 돈이 언제 들어오고 언제 나가는지 그 시점과 거래의 흐름 전체를 종합적으로 파악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매달 25일에 급여를 받는 경우 그 직후 생활비를 이체하거나 정기적인 지출이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급여가 들어온 시기와 전혀 무관하게 갑작스럽게 큰 금액이 입금되거나 반복적으로 일정하지 않은 금액의 거래가 발생한다면 AI 시스템은 이를 비정형 거래로 인식하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상담 현장에서 이렇게 조언드립니다. 여러분의 자금이 움직이는 시점은 여러분의 수입 흐름과 유사하게 맞추는 습관을 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급여일 직후 혹은 사업체의 월말 정산 시점이나 분기별 결산 시점 등 일정하고 예측 가능한 흐름을 유지하면 여러분의 거래는 자연스럽고 신뢰도 높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단순한 요령이 아니라 세무당국이 인정하는 투명한 거래 패턴이자 여러분의 자산을 불필요한 의심으로부터 보호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급여일 직후에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이체하거나 사업자라면 매월 말일 정산일 혹은 분기별 부가세 신고 정산 시점에 맞춰 자금이 이동되도록 관리하면 좋습니다. 특히 자녀 등록금이나 학원비, 부모님의 병원비 등 고액 지출이 예상되는 일정이 있다면 그 지출이 일어나는 시기를 소득과 연결하여 정기적인 패턴처럼 보이도록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산을 운용할 때 예측 가능한 흐름이 만들어지면 국세청이나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해당 거래가 일관되고 자연스러운 자금 흐름으로 인식됩니다. 마치 잔잔하게 흐르는 강물처럼 일정하고 명확한 자산 움직임이야말로 가장 신뢰받는 금융 패턴이 됩니다. 이것은 어떤 요령이나 편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무당국이 권장하는 정직하고 건전한 자산 운용 습관입니다. 실제 세무조사 현장에서는 거래 금액보다 그 거래가 이루어진 배경과 시기, 그리고 설명할 수 있는 근거의 유무가 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매우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증빙 자료의 철저한 보관입니다. 이체할 때 적요를 잘 쓰고 거래 후 메모도 남기고 전체적인 흐름도 투명하게 관리했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다면 국세청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래의 성격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면 여러분의 말은 단순한 주장일 뿐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3천만 원을 빌려줬다가 몇 년 뒤 되돌려받은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때 예전에 빌려준 돈이야 라고 설명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그 돈을 빌려줬을 당시 작성한 차용증이 있어야 하며 그 안에는 돈을 빌려준 날짜,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이율과 기간으로 빌려줬는지가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쌍방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만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대표적인 예시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단순히 집 보증금이었어요 라고 말만 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금액이 실제로 전세 보증금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며 이 계약서에는 보증금 액수, 계약기간,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가 정확히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부동산 매매계약서, 급여명세서, 주식매매 내역, 사업소득 관련 영수증, 세무상담 기록, 법률 자문서 등 여러분의 금융 거래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서류는 반드시 준비하고 철저히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디지털 환경이 보편화된 시대에는 실물로 일부를 보관하고 파일로 스캔한 후 클라우드나 외장하드에 이중 저장하는 습관까지 갖추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단기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세금 관련 자료는 최소 5년 이상 보관해야 하며 상속세나 증여세처럼 장기 추징이 가능한 세목과 관련된 자료는 10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최대 15년까지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국세청은 신고가 누락되었거나 자금 흐름이 불분명한 경우 7년, 8년 뒤 갑자기 연락을 해 그때 그 돈 출처가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증빙을 꺼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정직하게 관리한 기록은 단순한 문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의 오해를 방지하고 여러분 자신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작은 습관이 큰 안심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5가지 핵심 원칙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수표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본인의 실제 소득이나 재산 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수표는 거래 내역이 명확하게 남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한 수단이지만 그 전제 조건은 자금의 출처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이 고액 수표를 사용하면 국세청은 그 자체만으로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모든 계좌이체에는 반드시 이체 사유를 기재하고 혹시 빠뜨렸다면 이후에라도 메모 기능을 이용해 내용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간단한 한 줄의 기록이 훗날 의심받을 수 있는 거래를 보호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조사관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도 이 부분입니다. 셋째,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을 인출하실 때는 은행 창구에서 어떤 질문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생각하고 간단한 답변을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당황해 얼버무리면 FIU에 자동으로 보고될 가능성이 커지고 그로 인해 불필요한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유가 분명하고 자신 있는 태도로 설명하면 문제없이 인출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넷째, 거래는 가능하면 반드시 소득이 있는 사람의 명의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자녀나 부모님 등 소득이 없는 가족명의 계좌를 이용해 거래하다 보면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간주할 수 있고 결국 예상치 못한 증여세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 명의로 진행해야 한다면 자금의 출처나 흐름을 설명할 수 있는 차용증, 계약서, 영수증 등의 증빙을 반드시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다섯째, 입금이나 이체의 시점은 가급적 본인의 소득 발생 시기와 일치하도록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를 받는 시기, 사업자의 월말 정산이나 분기별 결산 시점 등과 거래의 흐름이 맞아떨어지면 국세청은 이를 자연스러운 자산 흐름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측 가능한 패턴을 유지하면 거래에 대한 의심 가능성은 크게 줄어듭니다. 이 5가지 원칙만 꾸준히 지키셔도 국세청 AI 시스템이 자동으로 분류하는 의심 거래 목록에 오를 가능성을 충분히 낮출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불필요한 세무조사로 인해 마음 고생하거나 귀한 시간을 낭비할 일도 줄어들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모든 방법은 법 테두리 안에서 여러분의 거래를 투명하게 보호하고 억울한 세무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정당한 관리의 지침입니다. 세금은 국민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지켜야 할 신뢰와 책임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이 억울하지 않도록, 불안하지 않도록, 그러나 무엇보다도 당당하게 자산을 지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에도 실생활에 꼭 필요한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이 콘텐츠는 더 많은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복지 정보와 실제 사례를 전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분들께 전달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